늘 말씀드리지만 요새 신문에서, 요새 경제신문에서는 이야기되는 게 제일 많이 나오는 것들이 금리예요. 고금리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다. 연준은 어떻게 할 건데 올해 그러면 몇 번을 내릴 거야? 내릴 수는 있는 거야? 라는 부분들하고,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그날 지난주 수요일 날 캐나다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내릴 것인지 동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회의를 할 것이다, 결정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 날 유럽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인지 내릴 것인지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랬는데, 두 개 다 어떻게 됐어요? 0.25씩 내려갔어요. 캐나다 중앙은행도 작년 수요일 날 0.25 내리고, 그 다음에 유럽 중앙은행도 0.25 내리게끔 이렇게 결정을 했죠. 그건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할 거고, 대부분 그런 내용인데, 그것과 연관돼 가지고 2년 넘게 고금리의 상태가 계속되다 보니까는 우리가 금리가 높게 되면 제일 힘든 부분들이 대출을 통해서 얻은 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게 비용이라고 하는데, 그 비용이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기업들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가게도 그렇고. 이래서 여러 가지 곳에서 이런 균열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오중고에 갇힌 자영업자, 우리 동네 나가보더라도 뭐 커피숍이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편의점이라든지 되게 많잖아요. 그 자영업자들도 되게 어렵다라는 거죠. 대부분 이 자영업을 하시는 분, 대기업도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대출을 가지고 있잖아요. 꽤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대출 이자가 적어도 뭐 우리가 낮은 하단 2년 전에 낮은 하다가 0.5였는데 지금 3.5잖아요. 그러면 물리적으로 계산해도 7배 정도가 오른 건데, 7배 정도의 이자가 오르진 않았겠지만 대부분 한 2~3배 정도의 이자가 올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용이 2~3배가 더 들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더 많이 버느냐? 상황이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럼 보면 어떤 것에 되게 힘들어 하느냐? 첫 번째는 보면은 금리가 고금리의 상태니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죠. 비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고, 또 하나는 배달 수수료, 지금 그 요교라든지 배민의 배달 수수료들도 상당히 늘어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배달 수수료가 대부분 6%에서 많으면 뭐 10%, 12%까지 한다고 하니까는, 그렇다고 해서 그만큼 매출이 늘었느냐? 그것도 아닌 상태에서 배달 웹에 대한 지출이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고물가로 인해서 저런 자영업자들만이 아니라 가게도 힘든 거예요. 가게도 힘드니까 자영업자들 대부분 음식점이라든지 뭐 동네에서 이렇게 소비가 가능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판매하는 그런 자영업자들은 동네에서 가게에서 그런 그 외식이라든지 뭔가를 소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소비가 많이 줄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짬뽕이나 짜장면 같은 그런 것들도 많이 줄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음식점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렇게 소비가 줄으니까, 가게들의 소비가 줄으니까 그것들도 되게 힘든 상태고, 이런 것들이 되게 겹쳐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금리로 인해서 비용은 계속 늘어나고 다른 비용들도 늘어나는데, 실제로 소비는 하는 가게의 소비들이 줄기 때문에 소득은 더 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을 하는 그런 자영업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비율로 폐업을 해요. 그 일식집 같은 경우는 뭐 작년에 비교했을 때 30% 이상이 폐업을 했다고 하고, 중국집들도 그렇고 음식점도 그렇고 지금 많이 나오는 커피숍도 굉장히 많이 폐업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 이것도 자영업자들이라든지 중소기업들이 되게 힘든 상태죠. 물가가 20% 오를 때 최저임금 2배로 됐대. 이게 10년 전, 그러니까 2012년부터 2022년간의 그 데이터들을 봤는데, 이때 2012년부터 2022년의 데이터를 보면 대부분 최저시급이 4,000원대에서 대부분 8,000원, 9,000원 가까이 가서 시급은 2배가 올랐대. 10년 사이에 시급이 2배가 올랐죠. 2배가 올랐는데 물가는 뭐 2%씩 했을 때 전체적으로 보면 한 20%, 30% 올랐다. 근데 물가는 20~30%밖에 안 왔는데 시급은 2배로 올랐다. 그러니까 시급은 누가 지불을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시급이 올랐다라는 것들은 아이들 아르바이트부터 해가지고 중소기업 이런 자영업자들은 월급이 올라가게 되는 거잖아요. 최저시급이 올라간다라는 것들은. 그래서 실제로 운영하기가 너무너무 어렵다. 이제 편의점 운영하시는 점주님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요. 이 편의점은
하루 매출, 일 매출이 한 170만 원 정도가 된대요. 그렇게 되게 많은 건 아니에요. 170만 원씩 해서 그 총액을 본사에 집어넣으면 본사에서 내려주는 돈이 700에서 800 정도를 내려준대요. 다른 거 다 제외하고 나서. 그러면 이 700에서 800을 뭘 빼야 되냐면 아르바이트 비용을 빼야 되는데, 아르바이트 적어도 2명 정도 하루에 쓸 수 있는 게 8시간이잖아요. 24시간 돌리려고 그러면 3분의 1은 점주가 한다고 하더라도 2명 정도 써서 교대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르바이트생을 8시간만 고용한다 그러면 그거를 월급으로 치면 시급은 지금 기준으로는 9,860원이잖아요. 지금 시급은 9,860원인데 이거를 월급으로 따졌을 때는 한 206만 원 정도 돼. 206만 원. 206만 원 정도 되니까 아르바이트 둘을 구한다. 그럼 400만 원이 훅 넘어가는 거예요. 400만 원 넘으니까 자기가 점주가 받은 게 700에서 800 정도를 받는데 400만 원이 아르바이트 비용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전기세 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들어가면 4대 비용, 그런 비용들도 또 빼야죠. 이래서 본인이 갖고 가는 게 이 정도 2명의 아르바이트를 쓰는 그런 편의점 작은 건 아니거든요. 보통 그 점주님이랑 또는 가족들이 같이 돌아가는 경우. 그런 거 본 적 많죠. 저희 동네에도 편의점들이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보더라고요. 아르바이트는 1명 정도 고용을 하고. 그게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점주가 가져가는 돈이 이 정도 급에서 200만 원이 안 된대요. 아르바이트가 207만 원을 가져가는데 본인은 200만 원을 못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럼 결국 저게 운영이 가능한 지금 상황이냐.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고, 중국집 같은 동네 중국집은 이거보다 더 심각한 데도 많은 거예요. 150만 원도 못 갖고 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이자가 지금 우리가 그렇게 자그마한 음식점이라든지 편의점을 열 때 자기 돈으로 하면 좋겠지만 자기 돈으로 부족한 부분들은 대출을 하잖아요. 대출에 대한 이자가 적어도 2~3배씩 올라간 거예요. 한 2년 사이에. 그러니까 대출에 대한 이자는 고용비로 그냥 고정비로 쭉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줄어서 이럴 바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이럴 바에는 내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훨씬 낫겠다 라는 얘기들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은 아이들하고도 이런 얘기를, 선생님 그럼 아르바이트를 하지 왜 편의점을 그거를 힘들게 해서 아르바이트도 못 벌는 정도의 금액을 가져가나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얘기할 때는 그거는 직업이다. 직업은 단지 돈이 아니라 그 점주분들은 가족이 있을 거고, 가족에게 있어서 직업이라는 것들은 어떤 거냐면 아르바이트로 돈을 버는 건 또 다른 거다. 그건 나는 이런 일에 종사하고 있어. 단지 월급이 아르바이트보다 적을지는 몰라도 나는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어라는 직업, 간판에 대한 값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사실 보면 돈만 보게 되면 지금 폐업해야 되는 그런 음식점들 또는 이런 커피숍들 또는 이런 편의점들이 너무나 많대요. 아르바이트보다도 적은 수입을 가져가는 분들이 지금 이런 상태인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1인 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만이 아니라 중소기업도 그렇고 굉장히 이 정도면 규모가 굉장히 큰데? 라는 기업 자체도 되게 많이 흔들리는 거예요. 대출 비용들이 계속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게, 우리나라는 그래도 정부 부채는 되게 낮은 편이에요. 높지는 않은 편이거든요. 올라가고는 있지만 우리는 가계부채, 이런 기업에 대한 부채,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는 얘기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흔들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금리 3.5가 이게 지금 우리가 미국이 안 올린다고, 미국이 그대로 동결한다고 우리가 동결하는 게 지금 맞는 건가라는 문제 제기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고물가 터놓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게 스위스라든지 스웨덴이라든지 멕시코 같은 경우는 벌써 금리를 인하를 했잖아요. 인하를 하고 나서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지난주 수요일날 캐나다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금리 인하했고, 그 다음날 지난주 목요일날 유럽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인하를 했어요. 그래서 올 말에 영란은행, 영국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인하할지 동결할지 대부분 동결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내년에 내년이 아니라 다음 달에 선거가 있고, 그리고 미 연준 같은 경우에는 왔다 갔다 해요. 한 달 전에는 어쨌든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측정하는 그런 측정 도구들, 그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 도구들에 대한 수치들이 조금씩 바뀌면서
올 동결한다, 내린다, 동결한다, 내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은데, 어쨌든 간에 일반적으로는 9월 정도는 내릴 수 있는 확률이 있다. 대부분 보면 한 50%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6월 달에 연준에서 한 번 더 결정을 하지만 이거는 동결 확률이 97%예요. 97%가 아니라 99.7%, 99.7, 99.6. 그럼 거의 동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9월부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반반, 9월부터는 반반이고. 그럼 적으면 한 번, 많으면 두 번.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그것도 확실하지 않다라고 늘 말씀드렸죠. 근데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경기 상태는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이 좀 더 좋다라는 거죠. 그러면 미국은 저러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럼 거기에 발맞춰서 계속 동결을 해야 되느냐. 동결하는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동결하는 것들은 늘 우리가 옛날부터도 얘기했던, 국가에서 기준금리가 어느 한쪽,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금리가 많이 차이 난다라는 것은 여기 우리나라에 투자됐던 외국 자본들이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는 환율이 오를 수 있다라는 거죠. 환율이 오른다라는 건 뭐냐면 기준이 달러잖아요. 환율이 오른다라는 건 달러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거죠. 이러므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그런 무역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미국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금리를 인하하는 게 이게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지만, 지금 우리 자국 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상황이 이렇게 안 좋은데 금리를 이렇게 내려줘야지, 안 내려주면은 이게 이 상태가 지금 지속이 가능하냐, 이런 논의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럼 미국이 내리면 우리나라는 내릴 확률이 되게 높아진다라는 것들은 뭐 예상할 수 있는 거겠죠.